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한참 후에야 쌀분이는 경악과 슬픔을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제야 웅부도 몸을 일으켜 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어머니를 부다놨다. 이미 어머니의 숨이 끊어진 후였다. 웅보는 숨을 거둔 어머니를 안은 채 구절초 꽃잎을 우두둑 한 움큼 쥐어 뜯으면서 울부짖었다. 어느덧 아침 해가 덩싯덩싯 떠오르고 있었다. 가을날 아침 첫 햇살에 비친 어머니의 무명적삼을 적신 피가 철쭉꽃보다 더 붉었다. 계속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바위에서 튕겼지만 웅부는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않고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앉아서 통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 애꿎은 구절초 꽃잎만을 쥐어 뜯고 있었다. 다행히 도벌대는 그곳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웅부는 잠시 후에 어머니의 시신을 구절초 풀섭 위에 반듯하게 뉘고 나서 눈을 감겨들였다. 명주실 같은 햇살이 어머니의 시신을 감싸주었다. 웅부는 가뭄때의 논바닥처럼 쩍쩍 벌어진 어머니의 발뒤꿈치를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병석에서 알아온 탓으로 때가 새까맣게 눌어붙은 어머니의 조그마한 발에도 비단실 같은 햇살이 담뿍 머물러 있었다. 웅부는 문득 자신이 어렸을 때 보았던 어머니의 희고 아름다웠던 발을 떠올렸다. 12살 때였던 것 같았다. 웅부는 어머니와 함께 안방 마님의 심부름으로 마님의 친정인 강 건너 진포리에 간 적이 있었다. 노루목에서 진포리까지는 하룻길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한 켤레의 털매기로 다녀오자면 집신에 자주 물을 적셔 신어야만 했다. 모숨이 굵은 집신에 물을 적시면 오랫동안 신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웅부와 어머니는 광나루에서 나룻배를 기다리면서 영산강물에 털매기를 담그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털매기를 강물에 흠씬 적신 후에 벗어서 강변의 자갈밭에 놓고 물기가 빠지기를 기다렸다. 어머니는 강변의 작은 둔덕에 걸터 앉아서 맑은 강물에 맨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비쳐 보인 어머니의 작고 흰 발이 그렇게 고와 보일 수가 없었다. 그때도 어머니는 디딜방아지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발바닥에 옹이가 박히고 여러 차례 동상에 걸려 푸르딩딩하게 상흔이 남아 있었으며 여름이면 발살이 물커져 언제나 땡감 조각을 끼고서야 가려움을 견뎌내곤 하던 것이었으나 웅부는 영산강 물속에 꽃잎처럼 잠겨있는 어머니의 그 발이 그렇게 고와 보일 수가 없었다. 그때 웅보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웅보는 삼배 잠방이를 무릎 위에 걷어올리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의 자그맣고 고운 발을 조심스럽게 씻어주었다. 그때 어머니는 5월의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애미 발이 너무 험상궂자. 여름이면 잠무르고 시 아니면 얼어 터져 싸서 맷도야지 발맨키로 험상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웅보는 그때 어머니의 그 같은 말에 격렬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라오, 엄니발은 달걀맨키로 이쁘구먼이라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는 어머니의 발이 흰 달걀처럼 곱고 매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그 발이 상할세라 조심스럽게 문지르면서 칼칼이 씻어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은 것을 참아내느라 마음을 다독거렸다. 토벌대 총에 맞아 숨진 어머니의 새까맣게 때가 낀 지금의 발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눈물겹도록 곱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평생 닭목버선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털매기 간발로 59회를 굳은 남의 땅만을 밟아온 어머니는 끝내 자식의 등에 업혀 남의 나라 사람한테 죄도 없이 쫓기다가 남의 나라 사람의 총에 맞아 삶을 마감짓고 만 것이었다. 웅보는 눈물 대신 통탄의 한숨만이 쏟아져 나왔다. 울음을 터뜨린 것은 쌀분이었다. 그녀는 총소리가 멎고 토벌대가 마을을 떠난 후 우아미가 난촌의 식구들과 함께 웅보 내외가 어머니의 시신을 뉘어놓은 바위 등걸로 내려왔을 때에야 어머니를 외쳐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통곡 소리는 새끼네 마을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웅보는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산을 내려와서 불에 탄 지붕이 내려앉아 연기만이 뭉덩뭉덩 피어오르는 집 안으로 들어서서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이고 어쩔거나 세상에 이럴 수가. 웅보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던 쌀분이는 집이 옴실하게 불타버린 것을 보자 우르르 불더미 가까이로 내다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쌀분이는 잠시 어머니의 죽음을 망각한 듯 불타버린 집의 불더미만을 애잔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들여다보며 울부짖다가 그 자리에 퍽신하게 두 발을 뻗대고 앉아서 방골에 터지는 듯한 한숨만을 몰아쉬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는 타다 남은 작대기를 집어들고 불더미를 헤집으며 불타버린 집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였다. 아유, 우리 이불, 우리 어머니 죽음을 어떡하. 쌀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불더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였으며 이것을 본 우아미와 난초가 달려들어 두 팔을 붙들었다. 웅보는 어머니의 시신을 바자울 옆에 뉘었다. 쌀분이는 다시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기 시작했으며 웅보는 연기가 자욱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마을의 여기저기에서도 통곡하는 소리가 연기로 뒤덮인 대낮의 하늘을 죄 흔들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당장 자기네 각자에게 불어닥친 참담한 사정들 때문에 아무도 이웃을 들여다보고 위로해 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웅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집이 옴실하게 불에 타 당장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이나 덮을 이불이며 옷가지
구조분한 살림들을 잃어버린 것보다 어머니의 죽음이 더 큰 아픔이었으며 똑같이 불행을 당한 마을 사람들을 대하기가 토벌대를 만나는 일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토벌대가 새끼내를 이렇듯 무참하게 요절을 내버린 것은 대불이 탓이라고 여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웅보는 마을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웅보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를 보냈다. 쌀분이는 해가 저물어 어둠이 마당에 가득 고일 때까지도 어머니의 시신 옆에 퍼질러 앉아서 훌쩍거리고 있었고, 우아미는 타다 남은 기둥이며 나무 토막을 모아 불을 피우고는 할머니의 관 대신에 쓸 대발을 엮고 있었다. 철없는 난촌의 두 아이들도 대발을 엮고 있는 소바우 옆에서 볏짚으로 덮어놓은 할머니의 시신을 겁에 질린 눈으로 흘끔거리면서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입을 봉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무릎을 하나씩 나누어 베고 이내 잠이 들었다. 웅부 내외와 우아미, 남초 등은 마당에 바자목처럼 앉아서 꼬박 뜬 눈으로 밤을 밝히며 웅부 어머니의 시신을 지켰다. 연장을 챙기거라. 희번하게 동이 터오자 웅보는 우아미가 엮어놓은 대발로 어머니의 시신을 말며 말했다. 웅보는 우아미와 함께 어머니를 오동나무 밑에 아버지와 나란히 묻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만큼은 칠성판 깔고 관 속에 모시려고 하였는데 할아버지도 그랬었고 아버지도 그랬던 것처럼 대발에 뚫뚫 말아 묻게 된 것이 마음 아팠다. 그는 노루목 양진산에 비자로 있을 때 눈을 수북이 맞고 할아버지를 묻으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후담에 아버지는 꼭 오치를 한 관에 모실 것이로구만요." 하고 장담을 했던 것이 생각났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때 훗날 자신이 칠성판 깔린 관 속에 묻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다행스러움보다는 당신의 아버지를 대발에 말아 묻게 된 것을 아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웅부의 말에 아버지는 씁쓸한 얼굴로 눈이 술술 무너져 내리는 금성산 봉우리를 쳐다보며 "종놈이 칠성판 깔린 관 속에 묻히는 것은 개똥의 비단자루와 다를 바가 없는겨. 그저 종놈은 대발이 제격인겨." 했을 뿐이었다. 웅부와 우아미가 봉부를 만들고 있는데 난데없이 헌병 보조원들이 새끼내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웅부와 우아미를 붙잡아 손을 묶었다. "잡혀가는 것은 괜찮은디 우리 어머니 무덤에 떼장이라도 덮게 해주시오." 웅부는 안면이 있는 선창거리 출신의 보조원한테 매달리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선창거리에서 한때 노름꾼 건달로 소문난 그는 웅보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웅보는 다른 보조원에게 우아미만이라도 놓아달라고 다시 사정을 해보았으나 역시 엉덩이만 걷어차이고 말았다. 웅보와 우아미가 헌병 보조원들에 붙잡혀가는 것을 알게 된 쌀분이가 물모구기까지 따라 나오며 울부짖다가 지쳐서 풀섭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웅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휘어감았다. 웅보와 우아미는 영산포 초입 내거리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을 끌고 갔던 보조원들이 한동안 발을 멈추고 서서 웅보와 우아미에게 그것을 똑똑히 봐두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네거리 논 모퉁이에 사람의 머리가 긴 장대에 매달려 있었다. 우아미는 그것을 보자 구역질부터 쏟아냈다. 웅보는 두 사람의 머리가 짝귀와 방석호라는 것을 알았다. 히가시야마 농장을 습격한 적도들이다. 네 놈들도 저렇게 될 테니 잘 봐줘. 선창거리 출신 헌병 보조원이 웅보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윽박질렀다. 웅보는 한참 동안이나 부드럽고 화사한 가을 햇살을 담뿍 받고 긴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짝귀와 방석호의 머리를 쳐다보았다.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 놓은 짝귀와 방석호의 머리를 오랫동안 서서 쳐다보고 난 웅보는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는 헌병 보조원들에 끌려 영산포 헌병대까지 가는 동안 짝귀와 방석호의 장대에 매달려 있는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혀왔다. 우아미는 헌병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토악질을 해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창거리 건달 출신의 보조원으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이곤 하였다. 영산포 헌병대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와 있었다. 귀순해온 창의병들도 여러 명 눈에 띄었다. 귀순해온 창의병들은 머리를 깎인 채 요리창 밖에 오동나무 밑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귀순표를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되거나 아니면 신장로를 내는 부역에 동원될 것이다. 대부분의 귀순해온 창의병들은 귀순표를 받아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귀순해온 창의병들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유치장 모퉁이 건너편의 창고 안에는 붙들려온 창의병 가족들이 갇혀 있었다. 일본 헌병들은 보조원들을 앞세워 창의병의 가족들을 붙잡아 가두고 창의병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대라고 족대겼다. 웅보와 우아미도 창의병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창고에 갇히게 되었다. 웅보가 얼핏 헤아리기에 붙잡혀온 창의병 가족들이 30명 남짓 되어 보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창의병의 부모들인 듯 나이가 지긋하였다. 영산포 헌병대에 붙잡혀온 창의병 가족 중에는 몽탄에서 온 서거칠의 어머니와 부덕촌 김유복의 어머니도 끼어 있었으나 웅보는 그녀들을 알 턱이 없었다. 그리고 영산포 헌병대 유치장 안에는 히가시야마 농장 습격 때 붙잡힌 김유복이 갇혀 있었다. 헌병들은 김유복을 고문하여 장십장이 이끄는 창의대 둔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캐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유복이 순순히 자복을 하지 않자 헌병들은 김유복의 어머니를 붙잡아다가 족대기려고 한 것이다. 김유복은 당초 헌병대에서 무라다 특무조장의 고스가이로 있으면서 창의대의 정탐꾼 노릇을 해왔었는데 손칠만의 고자질로 오랫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여 장십장과 행동을 같이 해오다가 다시 붙잡히고 만 것이다. 김유복은 취조실로 끌려갔다. 그는 헌병대에 붙잡혀온 후 벌써 3번째나 취조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김유복은 헌병대에 끌려온 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데다가 2차례나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심하게 때려 실신시키는 등
심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앉아있을 기력도 없었다. 취조실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헌병 보조원 2명이 책상 옆과 문 쪽에 있었다. 김유복이 의자에서 몇 번이고 마룻바닥으로 굴러 넘어지는 것을 책상 옆에 서 있는 보조원이 등떨미를 잡아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잠시 후에 권총을 삐뚤음히 찬 일본 헌병이 상반신을 젖히고 턱끝을 쳐든 채 취조실 안으로 들어와 김유복의 앞에 앉았다. 기시마나로 아직도 와뒀을까? 김유복의 앞에 앉은 일본 헌병이 빠른 말로 물었다. 내 놈들의 본거지가 어디냐고 묻고 계신다. 김유복의 등 뒤에 서 있던 보조원이 윽박지르는 말투로 통역을 하였다. 김유복은 이 말을 수십 번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장대부리노 유야스와 독권이 오르노까? 장대불이라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 김유복의 취조를 맡아온 헌병이 다시 묻고 보조원이 통역을 하였다.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지 않소? 김유복은 고개를 쳐들고 그의 앞에 앉아있는 헌병을 뚫어지게 꼬나보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대답을 할 때는 언제나 고개를 빳빳하게 세웠다. 안 되겠다. 이놈은 독종이다. 비행기를 태워줘라. 일본 헌병이 소리치자 취조실 안에 있던 2명의 보조원이 김유복에게 달려들더니 뒤쪽 목덜미에 실팍한 막대기를 가로지르고 팔을 묶어서 발끝이 닿지 않게 매단 후에 밧줄을 늦췄다 당겼다 하면서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어댔다. 김유복은 이내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 후 다시 정신을 수습했을 때 그는 취조실의 눅눅한 마룻바닥에 온몸이 흥건하게 물에 젖은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안 되겠다. 저놈의 애미를 끌고 오너라. 김유복이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였을 때 취조하던 헌병이 보조원들에게 소리쳤다. 김유복은 그제야 그의 어머니가 붙잡혀 왔음을 짐작하고 버르적거리며 일어나 앉았다. 우리 엄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엄니는 내가 장이병이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 엄니를 풀어주시오. 엄니는 아무 죄도 없소. 김유복은 힘을 다하여 울부짖듯 말하였다. 내 놈 애미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렇지만 내 놈의 입에서 장대불이란 놈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 나오게 하자면 내 어미가 필요하단 말이야. 헌병은 자신의 두루뭉술한 턱끝을 만지작거리면서 능질맞게 웃고 있었다. 그때 보조원이 김유복의 어머니를 끌고 들어와서 취조실 마룻바닥에 내동쟁이 쳤다. 마룻바닥에 엎어진 김유복의 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떠는 얼굴로 고개를 들고 취조실 안을 둘러보더니 유복이를 취조하던 헌병을 향해 2 손을 싹싹 빌며 앉은 걸음으로 다가가다가 얼핏 아들을 발견하고는 우르르 달려들어 끌어안았다. 아이고 유복아, 내 놈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내 놈이 무슨 죄를 졌다고 여기까지 잡혀왔냐. 아이고 나으리, 이놈은 아무 죄도 없구만이라오. 내 새끼한테 죄가 있다면 애미 가난해서 배고른 죄밖에는 잘못이 없구만이라오. 가난해서 너무 집살이한 죄밖이란께요.
김유복의 어머니는 헌병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비대발괄 빌며 사정을 하였다. 김유복은 목매인 목소리로 어머니를 외쳐 부르며 어머니의 무명 치맛자락을 잡았다. 이때 보조원들이 달려들어 모자를 떼어 놓았다. 김유복은 보조원에게 팔을 붙잡혀 취조실의 구석으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내 엄니는 죄가 없소. 어서 우리 엄니를 풀어주시오. 어찌 당신네들은 죄도 없는 약한 백성을 마구 잡아들여서 못 살게 하는 게요. 하고 소리쳤다. 이 무렵 장대불 십장은 마지막 남은 그의 대원들을 천팔봉, 서거칠 등과 함께 어둠에 덮인 영산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들이 히가시야마 농장을 기습할 때까지만 해도 짝귀와 방석호, 김유복 등 6명이었는데 짝귀와 방석호는 긴급 출동한 헌병대의 총격에 부상을 당해 미처 도망을 치지 못하였고 김유복은 생포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겨우 3사람만 살아남아 영산포에 숨어 있다가 야음을 틈타서 영산강을 건너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새로 집을 지은 옥가무도 웨사전 손칠만의 안방에 숨어 있었다. 영산포 안통을 버선코 까 뒤집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는 판에 그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웨사전이라는 것을 간파한 대부리는 천팔봉 서거칠과 함께 웨사전의 안채로 넘어들어가서 손칠만의 첩과 그 첩이 낳은 갓난아기를 인질로 삼아 이틀 낮과 하룻밤을 숨어 있을 수가 있었다. 대부리의 등으로부터 사전 출입을 허용받은 손칠만으로서는 얼마든지 헌병대에 그들 3명을 밀고할 수가 있었으나 첩과 한창 베넷짓을 하고 있는 어린 자식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아 한시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대부리한테 붙잡힌 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대부리는 옥가무도 웨사전 안채에 있으면서 손칠만이를 통해 짝귀와 방석호가 차명을 당하고 머리를 헌병대 앞 내거리 모퉁이에 매달아 놓았다는 것과 어린 김유복이 헌병대에 붙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부리는 짝귀와 방석호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놓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염통에 삼지창이 꽂히는 듯한 아픔과 그의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몸과 마음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을 느꼈다. 대부리는 2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 벽 쪽으로 돌아서서 한동안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천팔봉도 짝귀의 죽음에 치를 떨며 울부짖었다. 천팔봉은 그러면서 당장에 짝귀의 시신이라도 거두어 수습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대부리가 가까스로 말렸다. 대부리는 그의 어머니가 헌병대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떴다는 것은 물론 웅보 형님과 아들 우아미가 헌병대에 붙잡혀 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서거칠 역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알 턱이 없었다. 대부리는 이때 이미 영산포를 떠날 결심을 하였다. 천팔봉은 목포나 아니면 제물포로 가자고 하였으나 대부리의 생각은 그렇게 멀리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도 안을 갈퀴질 해대듯 샅샅이 긁어대는 의병 토벌 기간 동안만 잠시 깊은 산으로 피신해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올 요량을 하고 있었다. 달도 뜨지 않은 깜깜한 밤에 쪽배에 몸을 실은 대부리와 천팔봉, 서거칠은 어둠에 묻힌 영산포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은 저마다 헌병들 총에 맞아 죽어 장대에 매달린 짝귀와 방석호를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천팔봉의 말대로 두 사람의 시신을 잘 수습하여 주고 올 것을 그랬구나 하고 후회하기도 하였다. 칠만이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대부리가 노를 젓고 있는 손칠만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은 손칠만으로 하여금 쪽배를 구해 오도록 하여 그를 인질로 잡아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었다. 손칠만을 그대로 두고 그들 세 사람만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가는 강을 건너기도 전에 헌병들이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 뻔한지라 손칠만으로 하여금 노를 젓게 한 것이었다. 내 목숨만 살려주소. 그런다면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주겠네. 손칠만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목숨을 살려달라는 말만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다. 그래, 자네를 달려보내줄 테니까 우리 짝귀 성님과 방석구 성님 시신을 좀 수습해 주소. 대부리는 손칠만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 살려만 주소. 내 기필코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양지쪽에 꽁꽁 묻어 죽었네. 손칠만은 그러면서 잠시 노젓는 것을 쉬고 대부리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벼댔다. 살아남기 위한 그의 비굴한 처신은 여전했다. 잔소리 말고 어서 논아줘. 이를 지켜보던 서거칠이가 강물 위에 침을 베앗으며 손칠만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자 손칠만은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다. 성님, 강을 건너지 말고 이대로 배를 저어서 목포로 갑시다. 쪽배가 어둠에 묻힌 강심에 이르렀을 때 천팔봉이 불컥거리는 목소리로 다시 욱대기듯 말하였다. 그러나 대부리는 천팔봉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영산강을 건너 전라북도 쪽으로 올라가 볼 생각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남도 지방은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장들이 거의 죽음을 당하거나 붙잡히고 말았으나 전라북도 쪽에는 아직도 정읍의 임병찬, 홍덕의 정재호, 고부의 유순종, 부안의 고재만, 인피의 전경인 등이 많은 의병들을 이끌고 외병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태인 출신의 임병찬은 아우 임병대, 장남 이뭉철 등과 함께 많은 의병들을 거느리고 외병에 저항하고 있었다. 대부리는 그러나 임병찬이 병마 동첨 절제사로 있을 때 동학의 김계남과 김덕명을 검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마뜩잖게 여기고 있는 터였다. 십장님, 우리가 오늘 밤에 이 강을 건너면 언제 다시 건너게 될 거라오? 한동안 잠자코 있던 서거칠이가
비감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돌아오고 말고 우리는 꼭 다시 돌아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외놈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기 전에는 우리들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인께 외놈들을 이 땅에서 피로 싹 쓸어내듣기 몰아내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울 것인께 강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골짜기에서 계속 싸울 것인께 이 땅의 사람들이 싸우다가 다 죽으면 이 땅의 돌멩이들도 나무와 풀들까지도 모두 나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오. 우리는 기연시 다시 돌아오고야 말 것이다. 다시 싸우러 오고야 말 것이다. 싸우다가 이 땅에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 대부리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불끈 쥐고 눈을 부라려 강 건너 영산포를 바라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듯 말하였다. 서거칠과 천팔봉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둠에 덮인 영산강을 훑어대는 차가운 강바람만이 대부리의 마음처럼 거칠게 으르렁거렸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1부 대지의 꿈, 제2부 깨어있는 밤, 제3부 영류, 제4부 개항, 제5부 선창, 제6부 의병을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제7부 어둠의 땅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제7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